저는 일은 평생 번 돈을 한 번도 제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월급은 늘 그대로 건넸고 집안일은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은퇴가 가까워지자 집이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더군요. 그 사람이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도 싸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시원 방에서 걸려온 연락 한 통, 선생님 명의로 된 게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못 쉬겠더군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선택이 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드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진수, 올해 70입니다. 작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월급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도 밀린 적이 없었어요.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저는 그 돈을 통장째로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으로요. 아내는 늘 바빴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오전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요가를 배운다고 했어요. 오후엔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주말엔 친구들과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걸 처음엔 사람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문제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부재였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아내는 피곤하다며 말을 줄였고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왜 그걸 따지냐는 눈빛이 올까봐 그랬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나는 돈만 벌면 된다고요. 집은 아내가 알아서 굴리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손님처럼 느껴지는 날이 늘었어요. 현관에 놓인 신발도, 냉장고 안반찬도, 거실의 공기도 어딘가 제 것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문을 열면 집은 조용했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 기척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가방이 놓여 있을 때도 있었지만 아내는 방 안에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뉴스를 틀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했고 정치 뉴스가 이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서 대충 꺼내 먹었어요. 반찬통 뚜껑을 열어 덜어내고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빨리 식었어요. 저는 국 한 그릇 말아서 후루룩 넘겼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다시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고 예능이 나왔고 또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그냥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아내는 대개 밤 9시쯤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는 인사도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침대에 누웠어요. 아내는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천장을 봤어요.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며칠 전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놓여 있고 창밖으로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 저렇게 밝게 웃었던가 하고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거든요. 회사에서는 그 무렵 은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년이 코앞이었어요. 동료 몇 명이 먼저 떠났습니다. 송별의 자리에서 저는 맥주잔을 들고 있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요. 송별하는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푹 쉬겠다고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도 손뼉을 쳤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쉰다는 게 정말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따라 붙었습니다.
퇴직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는데 그럼 저는 뭘 하며 지낼까 하는 생각이요. 아내는 여전히 나갈 거고 저는 혼자 남겠죠. 그 조용함이 두려웠어요. 저는 가끔 상상해 봤습니다. 은퇴 후의 하루를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나갔을 거예요. 저는 혼자 밥을 먹고 TV를 켜고 낮잠을 자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겠죠. 매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여행을 다녀왔어요. 2박 3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엔 라면을 끓여 먹었고 점심은 건너뛰었습니다. 저녁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일요일은 더 길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거든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다 했어요. 시계를 보면 시간은 느리게 갔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땠냐고 물었고 아내는 좋았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전시회였어요. 그림이 걸린 벽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살 텐데 나는 이 집에서 뭘 하며 늙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어요. 불편한 걸 말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참다 보니 말하는 법을 잊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묻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대답이 두려웠거든요. 밤에는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으면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고요. 정확히 어느 순간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돌이켜보면 작은 틈이 조금씩 벌어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회사에 있으면 그래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고 해야 할 게 있었어요. 후배들이 저를 찾았고 현장에서 제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제 자리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집은 돌아갔습니다. 냉장고는 채워져 있었고 빨래는 돌아가고 청소는 되어 있었어요. 제가 없어도 아내의 하루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면 저는 정말 여기서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하고요.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까요?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하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은퇴 날짜가 확정되고 나니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석 달 뒤였어요. 회사에서 공식 통보를 받은 날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있으면 그래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었고 누군가 저를 찾았어요. 후배들이 물어왔고 저는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으면 제 자리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퇴직 준비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은퇴 교육을 받으라고 했어요. 강당에 모여 앉아 강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후 준비, 건강관리, 여가생활. 강사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새로운 인생이라니 저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석 달 뒤 퇴직한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좀 쉬라고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편하게 지내라고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려야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거리두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제 당신 할 일은 끝났으니 조용히 있으라는 것 같았어요. 아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특별히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나갔을 거예요. 저는 혼자 밥을 먹고 뭘 해야 할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예상 금액을 받았어요. 서류를 펴서 확인했습니다. 액수를 보니 허전했어요. 30년 넘게 일한 대가치고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목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을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퇴직 2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내가 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이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아내는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바다 보러 간다고요? 저는 잘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없는 이틀 동안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집은 조용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습니다. 점심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저녁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TV를 켜도 뭘 보는지 몰랐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거실을 걸어 다니다가 소파에 앉고 또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면 시간은 느리게 갔습니다. 일요일은 더 길었습니다. 저는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저는 그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퇴직하면 매일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요. 아내가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표정으로 잘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바다였어요. 파도가 치는 해변이 보였고 카페 테라스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전시회에 다녀온 인증샷도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좋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는 어땠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좋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퇴직하면 하루 종일 여기 있을 텐데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나갈 거고 나는 더 조용해지겠지 하는 생각이요. 그 조용함이 두려웠습니다. 소리 없는 집에 혼자 남겨지는 느낌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나가고 저는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겠죠. 저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어요. 불편한 걸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내가 외출 계획을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늦게 들어와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참다 보니 어느새 말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휴대폰을 보고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퇴직 1달 전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후배들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서류를 넘겨주고 설명을 해주고 질문에 답했어요. 그 과정이 쓸쓸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30년 넘게 다닌 길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이 길을 다니지 않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아내는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늦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차렸어요. 남은 반찬을 덜어내고 밥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어요. 퇴직하면 매일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어요. 밤 10시가 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내는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이렇게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낼 바엔
차라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먼저 선택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버림받기 전에, 필요 없어지기 전에 제가 먼저 결정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말을 꺼내야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마다 연습했어요.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라고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반찬을 덜어 먹고 있었고 저는 국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고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라기보다 잠깐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동의가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혹은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를 끝냈다는 듯이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제가 해방됐다고 믿고 싶었어요. 적어도 제가 먼저 선택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혼 준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싸움이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소리라도 질렀으면, 뭐라도 던졌으면 그게 더 정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담담하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구청에 알아봐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어요. 구청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했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니었지만 조용한 집이라 목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직원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아내는 달력을 펴놓고 메모를 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마치 병원 예약 잡듯이 진행됐거든요. 감정도 망설임도 되묻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일정을 확인하고 날짜를 고르고 확정하는 거였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프린트해 왔어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를 뽑으러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인분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냥 번호판만 봤어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가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은 무심하게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수수료를 냈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가방 속 서류를 만졌어요.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범한 오후였어요. 사람들은 걷고 차들은 지나가고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류를 펴놓고 확인했습니다. 결혼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날짜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거든요. 기억은 나는데 감정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사진첩을 꺼내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장도 준비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도장을 꺼냈어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티슈로 닦아냈어요. 이 도장으로 결혼신고를 했고 이제 이 도장으로 이혼신고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작고 차가웠어요. 이게 제 이름이 새겨진 것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떻게 나눌 거냐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 궁금했어요. 그렇게 자주 나가도 생활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제 이름으로 뭐가 있는지. 하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30년을 벌었는데 지금 와서 돈을 따지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칠까봐 저는 스스로 삼켰습니다. 그냥 반반으로 하자고 말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했어요. 저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얼마 남겨둘까?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반반이라는 말만 오갔습니다. 그 사이 집은 더 비어 보였습니다. 원래도 조용했지만 이제는 공기까지 달랐어요. 무게가 없는 공기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외출했고 저는 퇴직을 앞둔 몸으로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오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흘러갔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계속 리모컨을 눌렀어요. 뭘 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화면만 바뀔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몇 개 있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그런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저는 가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를 켰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컸습니다. 면을 넣고 스프를 풀고 계란을 넣었어요. 그 과정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먹고 나면 설거지를 했어요. 냄비를 씻고 그릇을 씻고 젓가락을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아 선반에 올려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저녁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낮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가 보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어요. 창문을 닫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뭘 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아내가 외출했다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인사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랐어요. 그냥 빛과 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어요. 조용한 집에서 들리는 건 냉장고 소리와 시계 초침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무섭다기보다 내가 이 집에서 필요 없어진 느낌이 괴로웠습니다. 원래도 제 자리가 없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아예 없어지는 거였어요. 도장을 찍는 날도 담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처럼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제 얼굴인데 제 얼굴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준비를 했어요. 방에서 나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넣었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날씨가 흐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재킷 지퍼를 올렸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꽉 쥐고 걷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걸었지만 말이 없었어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가에 아내가 앉고 저는 통로 쪽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버스 안에서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신호등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횡단보도를 사람들이 건넜어요. 아이를 손잡고 걷는 부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다음 정류장을 알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입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저는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관은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한 계단 한 계단이 높게 느껴졌습니다. 2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보였어요. 들어가니 대기 의자가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보였어요. 서류를 들고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신고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희 차례였어요.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몇 가지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직원은 서류를 넘기며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그리고 반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반반이 정확히 뭔지도 몰랐어요. 통장이 몇 개 있는지, 그 안에 얼마가 있는지, 제 이름으로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표시했습니다. 펜으로 체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잡고 인주에 찍었어요. 빨간 인주가 묻었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내려놓았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손을 떼고 도장을 내려다 봤어요. 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똑같은 동작이었어요. 도장을 꺼내고 인주에 찍고 서류에 찍었습니다. 두 개의 도장이 나란히 찍혔어요. 직원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확인서를 출력해서 건넸어요. 저는 그걸 받아 들었습니다. 종이가 무거웠어요. 서류를 받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구름이 거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봤고 저는 무릎 위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버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까지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온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혼신고 확인서였습니다. 제 이름과 아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을 나갈 준비를 했어요. 고시원을 알아봤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전화로 상담했어요. 방 한 칸에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내면 됐습니다. 짐을 챙기는 날이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었어요. 세면도구, 수건, 속옷, 양말. 많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어요. 통장, 신분증, 이혼 확인서. 옷장을 열어 옷을 꺼냈습니다. 걸려있던 재킷, 바지 몇 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가방이 금방 찼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냥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데 손이 떨렸어요. 며칠 뒤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가방을 들고 걷는데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게 제 전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원 입구에서 사장에게 돈을 냈습니다. 한 달치 월세였어요. 현금으로 냈습니다. 영수증을 받고 열쇠를 받았어요. 3층 305호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3층에 도착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305호 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꽂아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환기구처럼 작았어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오래됐고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편했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일어나도 언제 자도 상관없었습니다. 팝도 대충 편의점에서 사 먹었고 TV도 마음대로 켰어요. 며칠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낮에는 나가서 공원을 걷거나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엔 돌아와서 누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길어졌습니다. 벽이 얇았어요.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밖 소음이 자꾸 깨어나게 했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오토바이 소리.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휴대폰을 켰어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휴대폰을 자주 만졌습니다. 연락할 사람은 딱히 없었어요. 연락처를 내려봤습니다. 이름들이 보였지만 누구에게도 전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습관처럼 화면만 켰습니다. 어느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긴 건가 하는 생각이요. 그 질문이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말했고 제가 나왔으니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긴 건가요?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뭘 얻은 거지? 고시원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고 공원을 걷고 돌아와 누워있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락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명의로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사기 문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그런 전화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끊으려다가 직원이 제 주소를 정확히 말했어요. 생년월일도 맞았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고 거기에 돈이 꾸준히 입금됐다고요. 만기가 다가오는 적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요? 저는 그런 걸 가입한 기억이 없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통장째로 아내에게 맡겼는데 제 이름으로 뭔가 있다니.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이 3개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갔어요. 5년째, 7년째, 10년째.
꾸준히 불어난 금액들이었습니다. 계좌도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도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죠? 하고 물었어요.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거라고요. 매달 정해진 날짜예요. 그 돈은 제가 직접 넣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죠?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내였어요. 저는 은행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번호가 불리고 창구에서 업무가 진행됐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멍해졌습니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몰랐던 내 돈이요. 내가 몰랐던 내 노후요. 제 이름으로 쌓인 건데 저는 그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니, 고시원으로요. 이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왜 아내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 적금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숨긴 걸까요? 고시원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손에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가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서였어요. 숫자들을 보면서 계산해 봤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은 살 수 있었어요. 고시원비를 내고 밥을 사 먹고 버스를 타고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고마운 건지 서운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러다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한테도 뭔가 있었던 걸까요?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외출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걸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이였으니까요. 연락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였어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잘 지내시냐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유산을 많이 남기셨다더라. 그래서 사모님이 여유롭게 사신다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인사하고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는 원래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반이 있었다는 것, 그게 있으니 삶이 여유로웠다는 것. 방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손을 깍지 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걸까? 제 월급만 받아서 모아두고 본인은 부모 유산으로 자유롭게 산 걸까? 저를 돈 버는 기계처럼 생각한 걸까? 그 생각이 들자 화가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이 더 아팠습니다. 아니라, 잠깐만. 저는 아내를 뭐라고 생각했죠? 놀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해 버렸잖아요. 문화센터 가고, 카페 가고, 여행 다니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나요? 저 사람은 돈도 안 벌면서 놀기만 한다.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내는 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적금을 들고 계좌에 돈을 모으고 제가 모르게 말이에요. 그럼 저는 뭐였나요? 저는 나대로 돈만 벌면 된다며 묻지 않았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내가 뭘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면 싸울 것 같아서
귀찮아질 것 같아서, 괜히 감정 소모할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그냥 제 일만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모른 채 살아온 시간이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몰랐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왜 자주 나가는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몰랐어요. 아내도 저를 몰랐을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뭘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퇴직이 왜 두려운지. 말하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따로 살았던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세계에 있었어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관심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두려워서 표현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내를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따져야 할까?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 가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번호를 누르고 지우고 다시 누르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으면 끊으려고 했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연결됐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시간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대답했어요. 언제?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괜찮아? 아내는 알겠다고 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역 앞 카페로 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상했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약속은 오후 2시였지만 저는 1시에 나왔습니다. 카페 근처를 걸었어요.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노트북을 하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거렸어요. 카운터로 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돈을 내고 진동배를 받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진동벨이 울렸습니다.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받아왔어요. 자리에 앉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0분이었어요. 10분 남았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봤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봤어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걸어왔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봤어요. 아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주문할래?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만졌어요. 아내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잔잔한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어쩌면 더 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내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적금 얘기 들었어. 아내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더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게 있다고. 적금이랑 계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묻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수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가 아니라 내가 왜 끝까지 묻지 못했는지 알겠더라. 아내는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놀기만 하는 사람으로 봤어. 문화센터 가고 카페 가고 여행 다니는 걸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논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은 내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더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나도 마찬가지야.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 물어보는 게 귀찮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 우리는 서로를 몰랐던 거야. 아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길 바랐어. 그 말이 작았지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당신이 평생 일했잖아. 힘들었을 거 아냐? 나는 부모님 유산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어. 그래서 당신 월급만큼은 고스란히 모으고 싶었어. 당신 노후를 위해서.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 내가 뭘 가졌다는 걸 알면 자존심 상할까봐. 그래서 조용히 했어. 진수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고마움도 미움도 아닌 감정이 목을 막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웃고 커피 머신이 돌아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리만 조용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나 가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내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저를 봤어요. 잘 지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도. 아내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밖으로 아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둘은 다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끝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이 응징이 아니라 정리가 됐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자기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함께 늙는 법을 잃었구나. 버스가 멈췄습니다. 제가 내릴 정류장이었어요. 일어나서 내렸습니다. 고시원까지 걸어갔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손을 펴고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제는 혼자라는 것.
그리고 그게 제가 선택한 거라는 것. 후회는 없습니다. 아니, 후회는 있지만 돌릴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또 오겠죠. 저는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낼 거예요. 혼자서요. 천천히요.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 사람은 원래 이래 하고 단정 지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에 대해 정작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으셨나요?